자, 2025년도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재무관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재무관리는 과거랑 출제 비중이라든가 출제 범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 객관식 재무관리 때 제가 설명드렸던 PT 자료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25년도부터는요, 자, 일단 경영학이 100점에서 80점으로 바뀐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40문항이 이번에는 32문항이 된다고 설명드렸고, 재무관리는 60에서 68점이라고 설명드렸고, 인사조직은 12에서 20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올해는 인사조직이 8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재무관리는 60점이다, 6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이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재무관리, 경영학에 대한 그 출제 비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숙지를 하고 시험을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린 것처럼 채권이 비중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채권이. 그래서 채권이 과거에는 2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굉장히 강조해드렸는데 역시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채권을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 쉽게 점수를 땄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 분야, 재무관리 기초 분야도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라든가 일반적인 그 재무 비율과 관련된 내용도 출제 비중이 높을 거라고 설명드렸고 그에 맞춰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그 기존의 그 트렌드에서 좀 벗어난 게 채권의 비중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초 개념의 그 비중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전체 난이도는 매우 높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 비중을 잘 맞춰서 미리 대비를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 합격 그 점수 획득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설명드렸고요. 그럼 곧바로 자 일단 우리 9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재무관리 자 9번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재무 비율에 대한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를 모두 선택하라고 했어요. 자, A번은 너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ROE는 자산이 아니라 자기자본 기준이고요. ROA는 당연히 자기자본이 아니라 자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웠던 요 공식을 입각하셔서 일단 A는 무조건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다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B번은 순운전 자본 비율이라는 건 활동성 비율이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자, 매출 채권 회수기간 뭐 등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비율이니까 보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은 분자가 매출원가의 매출액이고, 분모가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고자산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회전율은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니까 C도 명백하게 틀렸다는 거죠. C도. 그러면 A와 C가 동시에 들어가는 걸 찾으시면 되니까 B가 잘 몰라도 4번이 답이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 D번은요. 자, 유동 비율은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건 맞죠. 그래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는 맞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건 유동성 비율일 뿐이지 자, 이거 말고도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다양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다면 어느 특정 분야만 좋은 거지 모두 좋은 거가 아니고요.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동성과 안전성 비율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거는 맞는 표현입니다만 경영자한테 유리하다는 것까지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경영자는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나 성장성도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는 뭐 100%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묶음으로 봤을 때 4가 확실히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그 1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현재 가치표 구하는 거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A는 시장이익 5%인데 3년부터 2년마다 그래서 주기가 2년이에요. 그럼 빨리 이런 문제들은
2년 주기의 실효이자를 구하셔야겠죠. 2년 주기에. 그러면 1년이 5%면 2년은 1.05의 제곱에서 1을 빼면 10.25%가 나옵니다. 10.25%. 자, 그래 놓고 2년 주기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3년 후에 5,000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연금 공식은 1년 후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1년 후에 현재 가치는 5,000원을 지금 구한 0.1025로 나누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P0를 원하는 거니까 P0. 그럼 P0는 다시 P1을 구한 후에 1.05의 1승으로 나눠서 계산하셔야겠죠.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P1은 48,780원이 나오고요. P0는 46,457원이 나오니까 반올림해서 458 하시면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두 번째 B번은요. 3년 후에 45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형으로 2% 성장으로 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3년 후에 45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구하는 건 P2죠. P2예요. P2는 D3를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럼 45를 R-G니까 0.05 마이너스 0.02로 한 후에 P0는 P2를 1.05의 2승으로 나눈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P2는 1,500 나오고 P0는 1,361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다. 순수한 계산 문제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객관식 재무관리 2판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연금 공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1번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동안 기출문제 푸신 분들은 이거 틀리시면 안 되죠. 자, 주의할 점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좀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1억 원을 5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간다면 매년 원금은 2천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원리금이 균등하다면 그 안에는 균등하게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할 거냐? 원금 상환액의 차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지급 그에게 그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하고 비교하시면 되니까 1년 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을 일단 그 균등 금액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럼 균등 금액은 연금 개수를 적용하시면 되니까 5% 5년 4.329로 나눈다면 매년 23,000이죠. 2,300만 원 정도, 2,300만 원씩 갚는 겁니다. 그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첫 해니까 쉽죠. 1억의 5%가 이자니까 50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걸 제하면 한 1,800만 원 정도가 원금이라는 거예요. 원금. 그럼 2천만 원과 1,800만 원의 차이는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1,19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시면 정답은 1902645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그동안 기출문제에 누차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이자와 원금의 비율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 약간 문제인데요. 자본구조 이론인데 약간 오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적절한 걸 찾아요. 적절한 거. 1958mm은 법인세가 없는 mm이고요. 무관련 이론이니까 A는 맞죠. A는 맞아요. 그럼 A는 맞으니까 일단 2번은 탈락시켜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 B번은 워낙 확실히 틀린 게 패킹 오더 시어리,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은 내부 자금이 1순위고요. 신주 발행이 후순위로 가는 거니까 이거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번은 확실히 틀렸으니까 A는 들어가고 B가 있는 걸 삭제하시면 되니까 3번과 4번은 삭제를 합니다. 그럼 A, D냐, A, C, D냐를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트레이드 오프 시어리, 상충 이론은 뭐냐? 파산 비용 이론이라고도 했죠. 파산 비용 이론이니까 자, 우리 법인세 절세 효과를 더한 후에 파산 비용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니까 C번도 적절하게 표현한 겁니다. C번도 적절하게 표현한 거니까 자, C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패킹 오더 시어리, 자본 조달 순위로는 우리 1차 시험에 누차 나온 것이죠. 어떤 자본 구조가 최적이냐 아니냐를 논쟁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랑 부채 사용 간의 부의 관계도 아니고 정의 관계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D번이 문제인데, 자, 우리 부채 대리 비용 안에는요, 자, 과소 투자, 재산 도피도 있지만 과대 투자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과대 위험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D도 틀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정답은 A랑 C로 답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이거 출제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과대 위험을 타이핑을 잘못했거나 뭔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다시 뭔가 다시 채점을 해줘서 전부 이제 정답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 맞게 해준다는 걸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13번은요, 다음 결과 중에 가장 큰 순서대로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요 문제는 우리 교재 132, 134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2019년도 기출문제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복리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오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위로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자, 피셔 공식은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을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3%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대충 단위로 계산하셔도 13.3%랑 10%의 차이면 3.3%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실효이자율이 8.24%고 보통은 표시이자율 주고 실효이자율을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실효이자율 주고 표시이자율을 물어봤으니까 요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그 표시이자율은 8.08%가 나오긴 하는데, 자, 그렇다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약 8% 중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왜 이래요? 짐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1년도랑 2년도의 수익률이 9%랑 3%인데 기하 평균 수익률을 물어보면 산술 평균을 구해보시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시면 얼마예요? 6%고요. 기하 평균은 산술보다 작아야 되니까 6%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5.96%가 나오긴 하는데, 자,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다면, 아이고, 왜 이래요? 자, 단위로 빨리빨리 계산하셔도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에 A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B, C의 순서다. 값을 물어봤으면 우리 풀이처럼 정확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 오차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단위로 근사값으로 계산하셔도 빨리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이거죠. 자, 14번은 이러고 틀리시면 안 되죠. 우리 2010년도 기출문제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재무관리 객관시험을 179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사주의 매입 가격이랑 현재 시장 가격이랑 같으면 자사주 매입 후 주가랑 현재 시장 가격은 항상 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현재 시장 가격 10,000원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의 주가는 계속 10,000원이라는 거다. 10,000원보다 비싸게 매입했느냐 10,000원보다 더 싸게 매입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뿐이지 현재 주가대로만 매입한다면 자사주 매입 후에도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이미 기출이 됐던 거고요. 또 이론적인 거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14번은 이제 줍줍 문제다. 주워가는 문제라고 보셔야겠죠. 자, 15번은 M&A 문제입니다. M&A 문제.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주가 주고 주식수 주고 당기순이익을 줬는데 A가 B를 흡수 합병하려고 하고요. 주식 교환 방식이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주식 교환 비율 ER이 문제가 나오겠죠. ER이 문제가 나오는데 자, A는 B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20% 프리미엄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0% 프리미엄을 인정하면 6,000원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6,000원으로. 그러면 10,000원짜리랑 6,000원짜리를 서로 교환한다 그러면 6,000원짜리 한 주에 대해서 10,000원짜리는 0.6주를 줘야 되니까 ER은 0.6이 되겠죠. 0.6이 되고요.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0.6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환 비율은 0.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합병 후 기업의 EPS를 물어보면 자, EPS A, B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두 개 당기순이익을 더하시란 말이에요. 두 개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30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NAB라고 했잖아요. 이 주식수를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A는 이미 1000주가 있고요. B의 거 500주에 대해서 0.6만 되니까 300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은 1300주가 되어서 EPS는 계속 1000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답을 하시고, 그래서 그동안 M&A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16번은 좀 어렵죠. 16번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6번은 틀리셔도 돼요. 16번은. 자, 어쨌든 16번은 우리 스마트 재무관리 1권 대신에 페이지 163페이지 가보시면 예제 5-10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객관식 교재는 없지만 기본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내용이 좀 까다로우니까 이 정도는 일단 먼저 제껴놓고 딴 거부터 푼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먼저 손을 대는 순간 시간 내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6번 같은 경우는 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다 맞는 게 아니라 한 80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뭘 묻는 거냐면 교체식이죠. 교체식입니다. 그럼 기존 그 기계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장치의 어떤 유지 비용을 비교해서 유지 비용이 기존 게 더 작아지면은 기존 걸 계속 쓰는 거고, 신규 게 더 작아지면 교체를 하는 걸로 가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기존 거부터 할까요? 기존 거를 보시면, 자, 첫 해는 유지 비용이 없고 매각 가격이 500만 원인데 1년 후가 되면 50만 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일단 50만 원을 더해 주시고, 대신에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매각 500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500에 대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500에다가 기회비용 5%까지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450에 팔 수가 있으니까 450을 차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년을 유지할 때 125만 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1에서 2로 가게 되면 75만 원의 유지 비용이 가는 거예요. 대신에 450을 못 팔았기 때문에 450에다 5%까지 반영하는 거고, 대신 380에 팔았기 때문에 380을 판다면 167.5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알고리즘으로 3개, 4개를 쭉 구하시면 점점 기존 기계의 연간 사용 비용은 증가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새로운 기계의 유지 비용을 계산해서 어느 시점에서 컷오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기존 기계는 어떠느냐? 내용 연수가 4년이고요. 1000만 원으로 구입 비용이 예상되고, 자, 매년 유지 비용은 10만 원이 소요되고요. 중요한 건 4년 후에 500만 원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주의할 점이 오늘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4년 후에 500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돈의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해요. 구해서 요만큼이 순투자 금액이 되겠죠. 순투자 금액. 그러면 4년을 할인할 때 현재 가치는 0.8227이니까, 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곱하기 0.8227을 뺀다면 순투자 금액이 나올 것이고, 자, 이거를 연금 계수 3.5460으로 나눈다면 연간 유지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유지 비용이 1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10만 원을 더하시면 매년 신기계를 사게 된다면 연간 균등 비용은 176이 되는 것이죠. 그럼 176은 요 사이에 등장하니까 2년까지는 기존 기계를 쓰고요. 3년 후부터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럼 2차년도 말에 우리는 교체를 해야 된다. 답도 우리 예제랑 똑같아요. 2차년도 말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너무 쉽죠. 자, 자본 비용이 서로 동일한 투자안의 경제적 분석의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수년가 곡선이 교차한다면 원인이 3가지였습니다. 규모, 연수, 시기예요. 근데 규모나 연수가 동일하다고 했으면 현금 흐름이 후반부에 있느냐 또는 초반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질 텐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기울기가 급하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급하다는 건 후기에 돈이 많은 거예요? 초기에 돈이 많은 거예요? 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초기에 현금 흐름이 많은 투자안이 더 민감하다고 반영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니까 수년과 곡선 교차하는 거를 기억하시고
기울기가 급하려면 규모가 대규모이거나 내운수가 길거나 또는 현금 흐름 시기가 초기에 있지 않고 후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를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이죠. 자, 18번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투자안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안에서 외액을 구할 때 보통은 대형기업의 베타를 통해서 우리의 투자안의 외액을 구하는데 시험 문제다 보니까 투자안의 외액을 구한 결과를 보고 그 대형기업의 베타를 역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B기업을 대형기업으로 본 거예요. 그럼 대형기업의 부채 비율 BS가 1.5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규 사업의 목표 부채 비율은 1이라는 거죠. 1. 이게 우리의 투자안이에요. 투자안. 그럼 BS가 1이라는 건 BV는 0.5라고 빨리 알아들으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했더니 이거에 대한 외액이 이미 얼마가 나왔느냐? 11.2%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11.2% 안에는 KD 1-T에다가 0.5를 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KD가 몇 프로냐? 10%고 법인세율이 40%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0.5니까 K를 준 거죠. K를. 그럼 자기 자본 비용은 16.4%라고 보시고요. 이 16.4%를 CAPM에 대입한다면 시장 포트폴리오가 15%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안의 베타는 1.28이죠. 그럼 여기서 약간 요령을 피우셔야 돼. 여기가 1.28이라면 자, 이 문제는 얘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잖아요. 물론 하마다를 넣어서 또 돌리고 하시면 되는데 계산 문제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둘은 영업위험이 동일한데 재무위험이 대형기업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기업은 영업위험이 동일하지만 재무위험이 더 크니까 우리보다 베타가 커야 되거든요. 그럼 1.28보다 큰 베타는 1.52밖에 없기 때문에 다행히 빨리 풀 수 있는 초이스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굳이 하나까지 뒤지지 말고 그 재무위험이 누가 더 큰지만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빨리 풀었다면 그 대형기업의 베타가 1.28보다 큰 건 1.52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9번은 대표적인 주식 그 DDM이죠. 그 배당평가 모형인데 자, 여기서는 거기에다가 PR을 구하라는 거고요. 자, PR은 EPS 제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EPS 1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EPS 1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 DDM 모형을 넣는다면 자, EPS 1에다가 1-B를 곱하면 D1이 되잖아요. D1. 그리고 K-G가 되고요. 분모는 EPS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배당 성향을 자기 자본 비용과 그 성장률의 차이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빨리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6천만 원 중에 2,400만 원 줬으니까 40%가 바로 뭐다? 배당 성향이다. 그럼 유보율은 60%다. 그럼 60%에다 ROE 20% 곱하니까 성장률은 12%고요. 자기 자본 비용은 16%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PR은 10배수 나옵니다. 10배수. 그래서 이렇게 약분만 한번 하시면 빨리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번. 자, 20번. 자,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포트폴리오 이론 그동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거에 기출문제 리스트를 잘 파악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틀린 거를 찾아라. 상관계수가 1이면 분산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무조건 틀렸어요. 그럼 A가 들어간 걸 찾으시면 A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무혐의 될 수도 있지만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도 무혐의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B는 맞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1, 2에 B는 없으니까 뭐 B는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C번. 자, 당연히 그 주식수를 증가시키게 된다면 포트폴리오 위험은 주는데 그 비체계적 위험은 줄이니까 체계적 위험이 된다면 공분산의 평균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D번에
자, 효율적 투자선의 포트폴리오는 서로 지배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지배 원리에서 선별된 게 효율적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랑 비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지배관계가 있는 거지. 효율적 투자선상에서는 우리 배웠던 Efficient Frontier 이 선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배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무차별 곡선을 집어넣어서 최적을 찾는 것이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동글뱅이 2번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자, 21번입니다. 21번.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회귀선, 다중회귀선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실제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하고요. 기대 수익률하고 이 공통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실제 수익과 기대 수익률의 차이는 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F라는 건 뭐냐? 실현된 값과 기대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잔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그 예상 수익률과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 구분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에 가장 가까운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을 빨리 계산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18%고, 그럼 18%인데 우리가 실현된 거는 18%에다 예상해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뭘 구하라는 소리냐? 실제 수익률은 기대한 거 말고 기대하지 못한 부분을 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공통 요인 1은 그 7을 기대했는데 10이 됐으니까 3이 벗어냈죠. 그래서 10에서 7을 빼시면 3이 나와. 3에다 민감도 2를 곱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요 3에다가 2를 곱하면 6%가 추가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7에서 5를 빼다가 1.5를 곱하시면 여기는 3%가 또 추가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6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0.5를 곱하시면 이건 오히려 실제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져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체계적 요인이고요. 여기선 체계, 비체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체계적 요인은 5%까지 더하셔서 14%라고 답을 하시고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 중에 체계적인 요인으로 물어봤으면 2번에 8%가 답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체계냐 비체계냐를 구분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합산해서 13%로 답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균형 상태겠죠. 그럼 다음 중 틀린 적절한 거를 모두 찾아라. 적절한 걸 모두 찾아라. 일단 베타가 2배면 위험 프리미엄도 2배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K는 RF 그다음에 RM-RF에다가 베타인데 자, 여기까지는 기업 요인이 아니라 시장 요인이잖아요. 시장 전체 지표니까 요만큼이 비례할수록 그 위험이 커지는 건데 요만큼이 바로 그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니까 여기가 2배 더 크면 전체 값도 2배 더 큰 거니까 A는 맞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효율적 포트폴리오랑 시장 포트폴리오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는 다 우리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CML 선상에 있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로우 RM하고 그 다음에 CML 간의 상관관계는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적 포트폴리오도 결국 뭐예요? CML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CML 선상에 있을 때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RP는 W, RM, 1-W, RF에서 요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W여야 되거든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럼 베타가 0.7이라는 소리는 지수에 대한 비중이 70%라는 소리니까 그 무위험 자산의 비중은 30%, 1-W는 30%라고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셋 다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5번이다. 5번은 셋 다 맞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3번입니다. 자, CAPM하고 APT를 구분해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자, 일단 둘 다 위험의 표형을 가정하고요. APT는 특히
차익거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보는 거죠. 자, 평균분산기 보형은 CAPM은 해당되지만 APT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그 객관식 240페이지에 CAPM과 APT 비교하는 거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PT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공통 요인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공통 요인에 의한 민감도를 계산할 뿐이지 경제적 의미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명확한 해석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CAPM은 실증 검증이 용이하지 못하죠. 용이하지 못하다고 비판한 게 바로 롤의 비판이고요. 그 롤의 비판 때문에 만들어진 게 APT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역사적 트렌드를 이해했다면 당연히 용이하지 못하다고 답을 하시고요. 자, CAPM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CAPM도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1번이다. 둘 다 위험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이런 문구도 이미 기출문제에 다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24번은 우리 샤프 지수랑 트레이너 지수를 이용한 문제인데요. 공식을 잘 이용해서 응용 좀 하셔야 돼요. 샤프 지수가 0.2고 트레이너 지수가 0.05라고 줬고요. 자, 시장 포트폴리오 편차가 20%라고 줬는데, 자, 상관계수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상관계수를 많이 물어보면 요 베타 공식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샤프 지수는 이렇게 하면 0.2가 나오고요. 트레이너 지수는 이렇게 하면 0.0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RI랑 RF를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이 둘을 통해서 베타와 표준 편차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베타는 표준 편차의 4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요 공식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표준 편차를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에다가 20% 집어넣으시면 상관계수는 0.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0.8이 된다. 이 문제는 요게 포인트예요. 요 베타와 표준 편차의 관계를 빨리 구한 후에 우리 베타 공식에 대입해서 상관계수를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효용함수 독특하죠. 그동안은 루트 W였는데 마이너스 WL이라고 보시고, 자, 어쨌든 이걸 투자하게 되면 무혐의자율이 몇 프로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확실성 등가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자, 수익률이 60%가 될 확률이 80%고요. 마이너스 40%가 될 확률이 20%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게 1년 동안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 내 부를 측정할 때는 내 부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점의 부를 100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 60%가 된다면 그때 내 부는 160이 되겠죠. 16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황이 된다면 내 부는 40%가 줄어야 되니까 60이 되는 거예요. 60이. 그럼 이게 그때 내 부가 되는 거고, 웰스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 효용을 구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6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6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0.8을 곱하고 여기다 0.1을 곱해서 더한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쵸. 그 기대 효용이 되는 거죠. 이 오타예요. 기대 효용이 되는 거예요. U예요. U. 기대 부가 아니고 기대 효용입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3.33이 기대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 효용이 expected U랑 같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그 CW죠. 확실성 등가부를 집어넣었을 때 효용하고 같으면 되니까. 그럼 요 값하고 확실성 등가부 마이너스 CW분의 1이랑 일치하게 된다면, 그럼 내 확실성 등가부는 120이 된다는 거죠. 120. 그러면 이거랑 뭐랑 똑같느냐? 확실한 돈 120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돈이 현재 100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120이니까 무혐의자율은 20%라고 봐야겠죠. 20%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수익률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부 기준으로
내 수익, 내 부를 다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난이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 26번입니다. 26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죠. 자, 그 3개의 채권을 주고요. 전부 다 무이표채. 1년짜리 무이표채 0R1, 2년짜리 무이표채 0R2, 3년짜리 무이표채 0R3를 줬다고 가정합시다. 가정이 아니라 이제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기대가설에 의하면 2년 후에 기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F23랑 expected R23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2년 후에 선도이자를 구하시면 되니까 그럼 그때 뭘 이용하느냐? 얘하고 얘를 이용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1 더하기 0R3의 3승은 1 더하기 0R2의 2승에다가 1 더하기 F23의 1승이 되니까 얘를 구한 후에 기대값하고 똑같이 가시면 되죠. 그럼 요 선도이자를 구하라고 하면 요거로 이렇게 구하는 건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자, 82500은 10만 원을 1 더하기 0R3의 3승으로 나누면 0R3를 우리 계산기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통째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0R3의 3승은 10만 원을 82,500으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가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요 분자에다가 10만 원을 82,500으로 나눈 걸로 넣으시고요. 마찬가지로 0R2의 제곱도 10만 원을 89,100원으로 나눈 걸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약분이 되면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1.08이 나오니까 선도이자율도 8%지만 기대이자율도 8%가 되니까 자, 일단 그 A번 답은 8%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요걸 물어봤는데 유동성 이론에서 물어봤으니까 일단 F12를 구한 후에 여기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뺀다면 expected R1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같은 마인드로 이번에는 1년 후에 선도이자를 구한다면 1년 현물이자율과 2년 현물이자율 차이를 구하시면 되니까 같은 라임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0R1, 2, 3를 구하시면 안 되고요. 요 복리값을 그 각각의 비를 계산해서 이 값이 7%라는 걸 찾아내시고, 근데 중요한 건 7%의 오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7에서 프림의 1%를 빼야 6%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셔야 돼. 0R3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순간 벌써 시간 잡아먹고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우리는 0R3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선도이자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각각의 가격을 구하는 식을 집어넣어서 10만 원을 약분시켜 놓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계산해서 빨리 환산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기출문제 다 있다는 것이고요. 27번이고요. 27번은 진짜 이거 틀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채권 D를 구하는데 차익 거래가 없는 균형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 이퀄 시장 가격이라고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A는 액면 이자율 RA지만 이게 2표채지만 1년짜리는 무이표채도 되니까 0R1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B는 무이표채니까 RB는 0R2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C와 D는 각각 액면 이자율이 다를 뿐이지 둘 다 2표채라는 거죠. 그럼 D의 가격을 구하라고 하면 자,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요걸로 할인을 하세요. 요걸로. 그럼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할인을 하는 것인데 시장 가격에서 나온 게 바로 만기 수익률이니까 그 만기 수익률 YTM으로 나눈 값하고도 일치하면 되겠죠.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20을 1 더하기 0R1의 1승으로 나누고 120을 1 더하기 0R2의 2승으로 나눈다면 이건 균형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격 기준으로 만기 수익률을 구한다면 1 더하기 YTM의 1승이고 1 더하기 YTM의 2승이라고 했잖아요. 요 제로 R1, 제로 R2, YTM 자리에 RA, RB, RD를 넣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C번 요게 시장 가격이고요. D번 요게 바로 그 균형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차익거래가 없는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공식을 그대로 이 사람이 주어진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채권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채권이. 이거는 트렌드고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신 분들은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의 비중이 커집니다. 올해부터 채권 조심하셔야 되니 옛날만큼 비중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채권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끔 가는 거고 오히려 파생의 비중이 조금 줄어듭니다. 채권의 비중이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28번은 포트폴리오 면역 전략인데요. 자, 5년짜리 면역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자, 다행인 건 무이표체 XY로 했다는 겁니다. 무이표체. 그 무이표체 그 특징이 뭐냐? 만기 이퀄 듀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듀레이션. 그 우리의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은 자, X에다 투자한 걸 W라고 하고, 그럼 듀레이션 X와 1-W 곱하기 듀레이션 Y의 관계를 통해서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오늘 현재는 목표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W 곱하기 4고 1-W 곱하기 6이니까 W는 0.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게 되면 재조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재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는 4가 되고요. 3과 5로 줄어드는데 잘 보시면 4와 6의 평균이 5니까 3과 5의 평균이 4니까 비중은 계속 0.5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조정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한번 정리하느냐. 자, 리밸런싱은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채권이 2표체이거나 0구체일다면 정비례해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재조정 작업을 합니다만 이렇게 무이표체로만 구성이 돼 있다면 각각 정비례해서 여기서도 비례해서 줄고 비례해서 줄고 줄어드니까 재조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이표체로만 면역 전략을 하게 되면 재조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채권의 일반 채권, 수의상환 채권, 전환사채인데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수의상환 채권은 옵션의 보유자가 누구냐? 채권 발행자고요. 그럼 가격의 하락 요인입니다. 가격의 하락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치를 구해서 일반 사채 가격에서 빼주셔야 돼. 하지만 전환사채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가격을 물어봤으면 전환사채가 제일 비싸야 되고요. 수의상환사채가 제일 싸야 되고 일반 사채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액면이자율이 똑같았다면 가격이 이랬을 텐데 자, 문제는 채권들이 모두 액면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가격이 같다는 거죠. 채권의 가격이 같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격이 높았을 애는 이자율 좀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가장 가격이 싸야 될 애는 이자율을 높여줘야겠죠. 그래서 Y의 액면이자율은 더 커져야 되고요. X의 액면이자율은 작아져야 되니까 액면 이자율을 배열한다고 그러면 수의상환사채가 굉장히 이자율을 많이 줘야 그 수의상환권으로 인한 하락 요인을 막아줘서 액면으로 서로 거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액면 이자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등호의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 가격을 먼저 배열을 해 놓으시고 액면 이자율이 똑같다면 가격은 이런 모양이 나야 됩니다만 가격이 똑같다면 반대로 액면 이자율은 그렇죠. 그 수의상환 채권이 가장 높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채권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 31, 32는 이제 옵션 선물인데요. 자, 생각보다 채권보다 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옵션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채권이 생각보다 덜 투자했지만 실제 시험의 출제 비중은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채권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2차 시험에서도
채권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항분포 모형인데요. 현재 주식은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S는 200이잖아요. 근데 1년 후에 SU가 280이고요. 그 다음에 SD가 18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U계수는 1.4, D계수는 0.9가 되겠죠, 원래는. 자, 그리고 무혐의자율이 5%니까 이걸로 위험 중립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험 중립법으로 풀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풋옵션에 행사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행사가를 모르니까 PU가 얼마인지 모르고 PD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행사가를 알려주면 알 수가 있는데 행사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립확률 곱하고 여기다 일반 중립확률 곱해서 할인하면 되는데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위험 중립 접근법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이 방식이 위험 중립 접근법 말고도 해치 포트폴리오 접근법하고 복제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있다면, 자, 델타를 준 걸 보시고 그럼 이거는 해치 포트폴리오 접근법 등으로 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해치 포트폴리오 접근법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하나 매입하고 풋옵션을 N개 매수했다고 칩시다. 그럼 M을 뭐라고 했느냐? 해지 비율이라고 했죠. 해지 비율. 해지 비율은 그 옵션 델타의 마이너스 역수입니다. 그러면 0.3이니까 마이너스 0.3을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0.3분의 1이 나오는, 플러스 0.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지 비율은 약 3.33개를 매입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지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면, 자, 주가가 올랐을 때 HU가 있을 것이고, 주가가 내렸을 때 HD가 있었을 텐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가가 오를 때 풋옵션은 제로가 되잖아요. 값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내 재산은 280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280을 1.05로 할인한 값이 오늘 해치 포트폴리오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식은 200이었고 풋옵션의 가격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요 M 자리에 0.3분의 1을 적용하시면 된다 이게요. 그럼 풋옵션은 요 값에다가 0.3을 곱하면 20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0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스마트한 문제예요. 위험 중립 접근법으로는 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치 포트폴리오 접근법이나 복제 포트폴리오도 풀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해치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훨씬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은 그냥 좀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푸콜 페널티 두 번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S-C 더하기 P는 프레즌 밸류 X니까 C-P는 S-프레즌 밸류 X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사가 180을 집어넣으시면 30-10은 S-프레즌 밸류 18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집어넣으시면 5-35는 S-프레즌 밸류 24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여기는 상수가 되었는데, 자, 현재 가치 180과 현재 가치 240의 비율을 계산해서 둘 중에 하나를 다른 거에 비율로 만든다면, 그럼 이제 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연립방식으로 풀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180의 현재 가치는 240의 현재 가치에 0.75라고 보시고, 이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서 푼다면,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풀면 현재 주가는 170으로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0원의 현재 가치가 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혐의자율은 20%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 지금 옵션 문제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대놓고 쉽게 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약간 응용을 하셔야 되는 스타일로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도 마찬가지로 자, 주가지수 선물이에요. 선물을 활용할 때 매도보다 매수가 적절한 투자자를 모두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주가가 크게 하락할 거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선물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투기적 목적입니다. 일단 A는 확실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A를 다 거버려요. 그럼 정답은 뭐냐?
B 아니면 C다 이거죠. B 아니면 C인데 B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B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C가 워낙 쉽게 틀렸기 때문에 B라고 답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며 베타를 줄이고 싶다면 선물을 매도하는 게 바로 해지 목적이고요. 이때 그 최소 분산으로 인한 계약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SF 곱하기 SF를 나누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베타를 0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만큼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줄이고 싶어도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 거니까 매도 해지를 해야 베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도 확실히 틀렸죠.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B는 좀 어렵죠. B는 어려워. 왜 어렵느냐? 주가지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럼 현재 주식을 이미 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지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풋옵션이니까 그 플러스 P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델타 중립 포지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델타 중립 포지션으로 가고 싶다면 위험을 줄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콜을 매도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선물을 매도해서 자, 그러면 그 선물을 매도하되 계약수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선물 매도가 아니라 선물을 매수해야겠죠. 콜을 매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콜을 옵션을 매수하거나 선물을 매수를 해서 풋은 하방이니까 상방을 만들어야 델타 중립이 되는 것인데 여기다가 이제 적정한 계약수를 해줘야 이 델타 중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선물을 매수를 해줘야 플러스 S를 하나 만들어야 풋옵션 하나에 대한 해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B는 그런 차원에서 답이 가능하다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데 C가 확실히 아닌 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는 그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델타 중립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풋옵션 하나 들고 있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콜을 적절하게 매수를 하거나 주식을 적절하게 매수하거나 선물을 이게 적절하게 매수를 해줘야 델타 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선물로 답을 하셔야 되니까 정답은 1번 B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서 32개까지 9번부터 32개까지 같이 풀어드렸고요. 그래서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채권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제 1차는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2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비중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채권의 비중도 올해부터는 더 2차 시험에서 커질 테니까 조금 더 공부 비중을 증가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그래서 이 경향 바뀌는 거 꼭 파악하셔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성과가 어떤지 이제 잘 정리하셔가지고 자, 어느 정도 합격선이 되신 분들은 2차를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때 이제 2차 재무관리 연습 시간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해서 재무관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